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포탄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적이 쏜 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무기가 먼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병사는 싸움을 멈추고 지휘관은 결정을 잃고 전선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겉으로 보면 동남아에서 늘 반복되던 국지 충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외신들과 방산 분석가들이 이 전장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병력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 구호의 대결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끝까지 버텨주느냐, 그 냉혹한 결과가 그대로 기록되는 실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보도를 종합하면 교전 구간은 이미 100km 이상으로 확장됐고 피난민은 수십만 명 단위로 발생했습니다. 포이펫을 포함한 핵심 국경 거점은 통제구역으로 바뀌었고 국경무역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충돌이 아니라 국가 체력을 갉아먹는 소모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아버린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적의 기습도 아니었고 미사일 직격도 아니었습니다. 전투 중이던 전차가 스스로 전투불능 상태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육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VT-4 주력 전차 한 대가 실제 교전 상황에서 직접 사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주포 포열이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건 훈련 사고도 이동 중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실전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대 손실이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복수의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은 125mm 활강포의 포열이 파손되며 발생한 충격이 사격 통제 장비와 표적 획득 계통까지 연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전차는 멈췄고 즉시 전선에서 이탈해야 했습니다. 태국군은 전차 한 대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인 신뢰를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이 장면이 갖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VT-4는 중국이 수출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온 주력 전차입니다. 태국은 이 전차를 약 60대 규모로 도입해 기갑 전력의 한 축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즉, 이번 사고는 전시회도 시범 사격도 아닌 전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실전 성적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시청자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왜 한국군 전차에서는 이런 장면이 거의 들리지 않을까? 왜 K2 흑표 전차는 실사격 영상이 공개될수록 불안이 아니라 신뢰가 더 쌓일까? 그 답은 운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포열의 재질, 제조 공정, 열 관리 방식, 탄약 규격, 그리고 사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철학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린 종합산업의 결과입니다. 이 종합력이 전투 강도로 눌렸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진짜 실전 성능입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상 화력에 의존하는 전쟁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반면 태국은 달랐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해상 통제를 유지하며 정밀 타격으로 전투의 리듬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숨통을 정확히 조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한가운데에서 중국산 전차의 포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결함이 아닙니다. 무기 선택의 결과가 전장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답안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전차 한 대의 사고를 넘어갑니다. 왜 어떤 나라는 전투가 길어질수록 무기가 불안해지고 왜 어떤 나라는 전투가 격화될수록 체계가 더 안정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한국 방산이 다시 한번 비교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무기 체계가 왜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지는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차 사고의 핵심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 순간에 터질 수밖에 없었느냐입니다.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건 고장 하나가 아니라 그 고장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전차는 나라별로 실제 전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최대 성능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건 하루에 몇 발을 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며칠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서방 전차 운용 교범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차포 연속 사격 시 포열 내부 온도와 약실 압력이 특정 수치를 넘기기 전 반드시 냉각 구간을 둡니다. 포열 온도 압력 곡선,
탄종별 마모 개수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더 쏘지 않습니다. 전투 중이라도 전차를 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게 서방 전차 운용의 기본 철학입니다. 문제는 중국 수출형 전차가 이 철학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VT4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전차 한 대당 단가는 약 500만 달러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 최신 전차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절대 공짜로 나오지 않습니다. 포열 재질, 가공 정밀도, 검사 공정, 그리고 무엇보다 탈락을 허용하는 기준선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전차 포열 하나를 만들기까지 거치는 과정은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집요함에 가깝습니다. 초음파 탐상, 자기 탐상, 압력 변형 시험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폐기합니다. 현대위아 기준으로 전차와 자주포 포열의 생산 불량 허용률은 1% 미만으로 관리됩니다. 이건 단가를 올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수출형 무기들은 합격선 자체가 다릅니다. 수출형과 내수형의 검사 기준이 다르고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 배치에 따라 포열 수명 편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들이 보고돼 왔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전투 강도가 낮을 때는 티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교전이 길어지고 연속 사격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편차가 그대로 사고로 튀어나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열이 언제 터졌느냐입니다. 정찰 중도 아니고 이동 중도 아니었습니다. 전투 중 연속 사격 상황이었습니다. 전차가 가장 혹사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버텨주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가 그 전차의 진짜 등급을 가릅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차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차 한 대 뒤에는 부품 공급망, 정비 인력, 교체 주기, 예비 포열, 확보량까지 포함된 거대한 후방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군은 전차 한 대당 주요 핵심 부품의 예비율을 평균 20% 이상 확보합니다. 포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중 손상되면 그때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교체합니다.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가 나기 전에 전차를 빼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차가 병사를 배신할 확률을 구조적으로 낮춰버립니다. 반면 캄보디아처럼 중국 무기에 깊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품 조달은 느리고 정비 매뉴얼과 실제 운영 환경의 괴리는 큽니다. 전투 중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더 쓰자는 판단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누적되면 결국 전장에서 폭발합니다. 이 지점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양상이 갈립니다. 태국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지상 전투 강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한적이지만 표적은 정확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지상 화력에 의존할수록 더 많은 탄을 더 짧은 시간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장비가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무기 체계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무기는 화려한 스펙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전투 강도를 견디는 능력을 설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2는 최고 성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한 전차가 아닙니다. 같은 성능을 10번째에도 20번째에도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전차입니다. 이 철학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K2 전차의 가동률 목표치는 90% 이상입니다. 전시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전차 10대가 있으면 9대는 항상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포열 하나,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K2를 평가할 때 처음엔 가격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다가 유지비와 가동률 데이터를 보고 태도가 바뀝니다. 당하는 비싸 보이지만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오히려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이 계산을 책상이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는 싸게 들어왔지만 전투 중 신뢰성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장비를 믿고 전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는 건 홍보 영상이 아니라 끝까지 정상 작동한 무기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7일 한미독중러 4세대 전차 영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차는 포탄의 방호력을 가진 장갑과 험지주파를 위한 주행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포를 가진 전투용 차량입니다.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목표 지점을 점령하고 방어하는 공격 임무부터 높은 방호력을 통해 병사들을 보호하는 방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같은 효용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로켓포와 드론 등 대전차용 무기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탈환 및 요충지 점령에서 전차를 대체할 무기가 없다는 것이 실전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주요국 역시 신형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전차 시장의 독점권은 다음 4세대 전차에서 판가름 날 텐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모델로 대한민국의 K3와 독일의 KF-51 판터, 미국의 에이브람스 X, 러시아의 아르마타, 그리고 중국의 4세대 전차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국방 예산으로 무려 1,300조 원 이상을 할애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에 이어 에이브람스 X라는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4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았으나 2020년대 이후 전쟁 양상이 달라지며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전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된 것이 에이브람스 X인데요. M1 에이브람스의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지난 2022년 10월 공개한 에이브람스 X의 핵심은 중량과 동력입니다. 과거 M1 에이브람스의 양산형 모델인 M1A2의 경우 중량이 67톤에 육박, 그로 인해 가스터빈 엔진의 연비가 좋지 않으며 도로나 교량이 부실해 차량 이동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전투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브람스 X는 무인 포탑을 탑재했으며 여기에 포탄을 장전하는 데 필요한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해 승무원 숫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엔진과 신형 파워트레인으로 연료 소비량을 50% 줄였으며 소음도 작아져 적군의 정찰 시도로부터 전차를 더 오랫동안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람스 X는 승용차처럼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됐는데요. 이에 따라 드론으로 전차 상부를 공격하고 사각지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력 역시 기존의 120mm 전차포에 신형 탄약을 적용해 공격력을 높였으며 여기에 AI를 이용해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이동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 3대장의 한 축이었던 대한민국 K2의 후속 모델 K3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는 2030년까지 K3 전차의 시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3 전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체 자체가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차체 정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인데요.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KM2호호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해 다영역 차장 연막탄을 발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S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합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와 능동형 현수 장치, 고무궤도로 기동성을 개선했는데 고무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차의 중량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량이 줄어들면 수송 및 험지와 진흙탕을 돌파할 때 유리한데요. 또한 K3 전차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2명에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특히 K3 전차는 캡슐형 승무원실과 경량장갑, 개량형 능동 파괴 장치로 승무원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일 KF-51 판터처럼 주포의 구경을 130mm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고작 10mm 차이지만 130mm 활강포는 120mm 대비 관통력이 50% 이상 향상됩니다. 전문가들은 130mm 활강포가 100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탄약 크기도 훨씬 커져
탄약 적재량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꽤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세대 전차에 요구되는 비가시선 전투 능력을 위해 정찰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탑재하기 시작하면 탄약 적재량은 훨씬 줄어들 텐데요. 단적인 예로 독일 KF-51 판터는 130mm 주포의 장거리 공격 드론 내기까지 탑재하면서 탄약 적재량이 기존 42발 대비 절반 이하인 20발로 줄어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4세대 전차 MGCS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화력과 장기 작전 능력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파괴력과 정확도 대신 탄약 적재량이 줄어든 것인데 현재 우리 군과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쉬워하기 이릅니다. K3는 차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에 맞게 많은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포탑에 달린 카메라는 K2 흑표 초기형에 제외되면서 많은 빈축을 샀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국 중 하나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차 강국으로 명성을 떨쳤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 운영 중인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역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전차로 꼽히는데요. 전차 강국 독일은 지난 2022년 6월 라인메탈의 KF-51 판터를 공개했습니다. KF-51 판터의 이름은 표범과 과거 독일 국방군이 운영했던 중형 전차인 5호 전차 판터에서 유래됐는데 판터는 독일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약 6톤가량 가벼운 59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51 판터 또한 미국의 신형 전차인 에이브람스 X처럼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했는데 이에 따라 KF-51 판터의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으며 탄약 장전 및 발사 속도 역시 개선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KF-51 판터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히어로 120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대전차 공격과 더불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전술한 대로 K3처럼 근거리 정찰용 드론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탄약 적재량 감소를 보완할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주력 전차인 C1 아리에테의 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K3에 적용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드론 발사 장치가 필요 없어진 만큼 탄약 적재를 위한 여유 공간을 상당량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 러시아도 4세대 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2023년 T-14 아르마타가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전에 배치된 가장 최신의 전차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 시속 80km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몸체 앞쪽 캡슐에 탑승한 병사가 무인 포탑을 원격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마타는 대전차 로켓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최첨단 센서, 드론 등 여러 첨단 장비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측은 아르마타가 미국의 개량형 M1A3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 2A7 플러스보다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르마타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전적을 올렸다는 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줄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허울뿐이긴 하지만 최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으로 2001년 첫 배치 이후 그동안 약 1200대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차는 현재 운용 중인 99A형 전차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승무원 규모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중량을 감소한 대신 기동성과 방어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 사양과 운행 모습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기존 전차 강국들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돌입 최소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K3 시제기를 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NWAV 아리온 스맥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K3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것입니다. K2의 역사와 기술력을 이어받은 K3가 차세대 전차전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